안녕하세요. 전략적 기획론의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략적 기획론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여러분들 수강생이 12명이더라고요. 12명이니까 제가 볼 때는 매우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다시피 3명 정도가 한 팀을 만들어서 혹은 4명 정도가 한 팀을 만들면은 4명이 한 팀이면은 3개의 조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명이 한 팀이 되면은 4개 조직이 분석이 가능할 건데, 일단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쫓아오시면은,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실행하시면은 우리가 목표로 했던 중간고사까지의 어떤 분석 보고서, 환경 보고서, 수학 분석까지 끝나는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 수학 분석까지 끝나는 1차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말고사 때는 정말 어떤 전략 보고서를 만드는, 그래서 기말고사,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합쳐서 하나의 전략 보고서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이런 겁니다. 전략이란 개념은 무엇이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BTS, 이른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것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놀랍고 의미심장한 일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들이 성공했는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우리는 왜 이들이 성공했나를 분석하고 동시에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즉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 이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략이라는 것들이 어떤 성공을 위한 계획 혹은 변화를 위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왜 이들이 정말 아시아 아티스트로서는 전무후무한 이런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가. 저는 사실 BTS 음악은 잘 모릅니다. BTS 음악은 제가 보니까 그냥 유명해서 유명한 것 같지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자주 들으니까 뭐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사실은 저는 블랙핑크를 분석했으면 훨씬 제가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랙핑크는 정말 마음속으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다이너마이트로 정말 눈에 보이는 놀라운 성공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것을 BTS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BTS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작성한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크게 성공 요소를 4가지로 봤어요. 생산 조건과 그 다음에 수요 조건과 연관 산업과 기업 전략, 경쟁 요인으로 봤어요. 먼저 이 생산 조건으로는 멤버 개개인의 역량이라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기획사, 우리가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 역할이 생산 조건, 이른바 주체적 조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수요적 요건이 있었다는 거죠. 즉 시장 요건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은 그 당시에 새로운 밀레니엄 세대가 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해외 음악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 또 그런 것에 대한 한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런 수요적인 해외 시장에서 아시아 음악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수요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BTS의 이 음악을 둘러싼 연관 산업도 있었는데, 국내적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활성화되는 분위기, 그 다음에 한류 문화 산업이 활성화되는 어떤 연관 산업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업 전략의 측면에서 그다음 무엇보다도 방시혁으로 대표되는 어떤 명 프로듀서, 음악 콘텐츠, 그 다음에 SNS로 맺어진 어떤 아미의 존재들, 세계적 아미의 존재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BTS의 성공, 세계적 성공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BTS 성공 요인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후적인 거고, 이제 사후적으로 아마 이런 요인 때문에 성공했을 거다 했는데, 아마 우리는 추측해봤을 겁니다. BTS가 보니까 2013년도에 데뷔했어요. 2013년도에 데뷔했는데, 2013년도에 데뷔할 때 먼저 BTS라는 아이돌 그룹을 탄생시켰을 때 어떤 전략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략.
그 전략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웠길래 이런 식으로 성공을 했냐는 거죠. 우리는 그 BTS 성공 이전에 BTS가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 그 성공 전략이 무엇인지가 사실 우리의 관심사인 거죠. 그죠?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추정할 수 없는데, 아마 이런 요인들로 조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재능 있는 멤버를 선발한다는 거죠. 즉, 방시혁이 원래 그 음악 프로에서 독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급진 아티스트들 뽑는데 이런 어떤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재능 있는 멤버를 뽑아냈던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아이돌 시스템의 특징인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죠. 노래, 춤, 문화 매너, 심지어 미디어 매너까지. 특히나 이제 이 BTS는 미국 시장, 이 영어권 시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미디어 매너가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SNS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세웠겠죠. 그죠? 그리고 아마 이때 유튜브라는 조건, 유튜브라는 어떤 새로운 매체, 이런 것들이 아마 그들의 어떤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한다는 전략을 세웠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거물이 돼가지고 잘 안 나오지만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세웠겠죠. 그 다음에 경쟁자와의 활동 기간을 피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유명 프로듀서를 영입한다, 이런 식의 전략을 세웠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BTS가 처음에 어떤 전략을 통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많은 전략들을 BTS가 2013년도 데뷔할 때쯤에 세웠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전략에 따라서 아마 하나하나 이 전략 방향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지금의 현재 위치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전략이란 뭐냐? 전략은 이제 모두에 말했다시피 변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BTS 경우에는 그때 변화란 성공이죠. 성공을 위한 전략.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현재와 다른 업그레이드된 상황에 도달할 것인가? 이 계획이 바로 우리가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은 변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때도 말했다시피 전략이라는 것은 변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전략은 사실은 변화를 위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다시피 모든 사람, everyone wants to change 아닙니까? 여기 왼쪽 그림은 오바마가 2008년도 때 대통령 연설할 때 그때 슬로건이 change였습니다. We can believe in change.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100대 국정과제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00대 국정과제라는 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하겠다. 이 계획을, 이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한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략은 변화를 위한 계획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런 전략적 사고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을 변화할 수 필요하죠. 그러면 이 전략을 할 수 있는 기획 능력,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획 능력, 전략적 기획 능력은 왜 필요한가?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회사를 다니면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회의는 대개는 잘 되면 회의를 잘하지 않죠. 잘 뭐가 안 되고 뭔가 조직 내에 어떤 과합이 떨어지니까 이 과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단체에서 이 과합을 실행하기 위한 이른바 이 과합을 실행하기 위한 태스크죠. 혹은 워크이기도 하고 이 과합을 실행하기 위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디어를 내죠. 이 회의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즉 이때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하는 이게 바로 이제 전략적 능력이죠. 그죠?
우리가 스트래티직 플래닝 엑서사이즈라든지 컨설팅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전략적 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전략은 무엇이고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이 프로세스와 이 원칙과 프로세스를 안다면 우리가 현업에 갔을 때 훨씬 유능하게 일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여러분 회사 가면 이런 일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상사가 와가지고 밤새도록 이거 해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개는 이제 어떤 문서를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회계를 정리하는 거 이런 걸 수도 있지만은 어떤 계획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오버나이트 빠른 시간 내에 분석도 마치고 또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안 해보면은 하기 힘든 거죠. 그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전략적 기획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어떤 실무 역량을 한번 피워보는 거죠. 마지막에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은 가끔 가다가 사장님 혹은 회장님 혹은 거기에 어떤 보스와 우연찮게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회장님한테 내가 이때 강렬한 인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강렬한 인상을 주고 혹은 회장님이 대개는 이제 안절부절 못할 텐데 회장님이 질문할 때 내가 정말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뭔가 유능한 인재라는 느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회장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시간이 한 1, 2분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짧은 대화에서 임팩트를 주는 그게 바로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스피치일 때 대개는 그냥 회장님과 나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니까 사적인 농담을 던지지는 않죠. 회사와 관련된 거 혹은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네 부서가 하고 있는 어떤 업무, 데스크 이런 것들을 1, 2분 안에 아주 핵심만 간략하게 얘기해서 그 보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엘리베이터 스피치인데 이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혹은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어떤 미션, 과제 이런 것이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도출되기까지 어떤 환경, 이 분석 이런 것들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 기획 능력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면은 전략이라는 게 뭐냐?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컨셉들, 개념들이 발전해 왔죠. 그래서 전략적 기획의 역사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전략적 기획은 사실은 1950년대, 80년대 이른바 전략적 기획의 역사, 플래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1세대 이때 형성된 전략 이론이 바로 이제 1세대 전략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1950년대, 60년대 이른바 장기 계획이라는 것들, 회사나 그러니까 기업들이 장기 계획이라는 것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조직에서 기획조정실, Strategic Planning Department라는 기획조정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장님들이 있는 그런 어떤 기획조정실 같은 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회사의 장기 계획들을 많이 세웠죠. 이거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우리나라 보면은 50년대, 60년대 보면은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국가의 장기 계획을 세운 거죠. 경제 5개년 개발 계획, 1차, 2차, 3차 이런 것처럼. 이건 뭐냐면은 어쨌든 1950년대, 60년대 좀 먼 시기에, 장기 시기에 한 2, 30년을 바라보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도 유행이 됐고 또 그것을 전담하는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장기 계획이 세워졌던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가 미국이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보십시오. 우리가 플래닝, 어떤 전략적인 기획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20, 30년 후를 내다보고
그 2, 30년의 변화에 맞춰서 현재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전제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50년대, 60년대 미국 사회가 굉장히 2차 세전 이후에 성장하고 안정을 구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사회가 안정적이었고 끊임없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보주의적인 어떤 기대가 컸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혹은 관념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어떤 안정된 사회 분위기, 안정된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붐을 이룬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획조정실이 나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1세대 전략위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1970년대가 되면은 이때 전략은 일종의 사업 다각화랑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변하는 환경 속에, 경쟁 환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기업이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어떤 사업에 진출하고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 그 당시 전략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당시에 보스턴 컨설팅 클럽 매트릭스라든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스왓이라든지 이런 사업 다각화를 위한 계획들, 이른바 툴킷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툴킷이 지금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던 배경은 바로 이런 경제사회적인 안정,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그리고 사회가 크게 변동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사회적 병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어떤 툴킷이 있느냐? 여기 나왔던 보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라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해서 이런 식의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런 실제로 굉장히 심플한 분석 도구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은 전략을 세울 때 먼저 우리 현황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위한 툴킷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툴킷.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이론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실용적인 도구라는 거죠. 어떤 도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축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실제 어떤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그 분야가 갖고 있는 점유율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갖고 두 개의 축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두 네 개가 나오죠. 첫 번째, 먼저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향후의 성장도 굉장히 높아. 이런 건 스타 기업이죠. 스타 파트. 그러니까 스타 영역이죠. 스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전략 방향을 합니까? 현재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투자 확대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은 앞으로 성장은 잘 안 돼. 이런 건 이제 캐시카우죠. 캐시카우. 그러니까 이 캐시카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의 투자의 결과로서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지만은 앞으로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SK로 따지면은 통신산업 같은 경우죠. 항상 50% 전후로 왔다 갔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러니까 더 성장할 여지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게 대표적인 캐시카우죠. 이런 것들은 현상 유지를 택하는 거죠.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시장 점유율은 높은데 시장 점유율은 낮은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시장 점유율이 낮거나 혹은 시장 점유율이 아예 없어. 근데 앞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 이게 이제 물음표 퀘션 마크에 해당하는 사업 영역이죠. 그죠?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투자 확대를 통해서 성장률이 높으니까 투자 확대를 통해서 스타로 옮겨놔야죠. 즉 성장률도 높고 시장 점유율도 확대하는 거죠. 혹은 봤더니 시장 점유율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성장률은 높지만 내가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낮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이제 독이 되는 거죠. 독은 뭐냐? 시장 점유율도 낮고 앞으로 성장도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도 낮고 성장도 없는 거는 빨리 없애서 여기 남은 재원을 일로 계속 옮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서 점점점 성장률이 계속 높으니까 이런 거는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스타 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거 하나를 캐시카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 영역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떤 것들은 버리고 어떤 것은 키우고 어떤 것은 현상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분석 도구, 이런 툴킷이 바로 보슨 컨설팅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그냥 유용하죠. 이게 왜 유용하냐면은 그 당시 기업의 수요가 어떤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을 정리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기업에 뭔가 보스턴 컨설팅이니까 이게 컨설팅 회사거든요. 컨설팅 회사니까 회사한테 뭔가 직관적으로 설명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한 도구로 니네 사업은 이런 거 어떤 몇 개 사업은 뭐뭐뭐는 스타 기업입니다. 뭐뭐뭐는 캐시카우입니다. 뭐뭐뭐는 녹입니다. 뭐뭐뭐는 캐션마크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이건 버리고 그죠? 이거는 현상을 유지하고 이거는 정작 투자를 확대해서 스타로 키우고 이런 식의 어떤 컨설팅을 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포스트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1세대 전략이라는 게 붐을 이뤘을 때 1960년도 1950년도 때 1960년도 때 장기 전략 롱텀 플래닝이 유행할 때 등장했던 분석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1세대에서 전략 개념은 이런 겁니다. 왜냐면은 목표를 먼저 세웁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재 상황과 미래에 가야 될 상황이 이게 뭔지 이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 가는 길은 바로 이 목표로 가는 거죠. 이게 현재고 이게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의 목표 상황입니다. 그때 그것을 가기 위해서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과 그 다음에 나의 현재 조건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게 외부 환경 분석과 이른바 기업 분석, 내부 역량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스왓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보슨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 같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환경과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과 주체적인 조건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갈지 이 전략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로로서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바로 그 당시의 전략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이 1세대 전략 개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또 현재도 거의 유효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 하는 것도 거의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틀에서.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앞으로 이제 차차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외부 환경 분석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외부 환경 분석할 수 있는 툴킷을 몇 가지 소개해줍니다. 두 번째 내부 역량이라는 게 뭐고 내부 역량을 분석할 수 있는 툴킷을 소개해줍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툴kit이 바로 수압 분석이라는 것이군요. 그죠? 수압 분석이라는 걸 하고 수압은 strength, weakness 이건 내부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나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opportunity, threat 그러니까 기회와 위협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죠. 이것들을 결합하는 매트릭스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의 주체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을 파악한 다음에 전략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략도 우리가 수업 시간의 전략도 이 1세대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1세대 전략의 개념을 확립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챈들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전략을 이렇게 말했죠.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의 결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결정하고 경영 자원을 배분하는 것. 이게 이제 전략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앤드류.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수압 분석이라는 걸 만들었던 사람인데, 수압 분석이라는 툴킷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전략을 어떻게 봤냐면은 기업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정책 이렇게 봤죠. 그리고 글룩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계획. 그다음에 친이라는 사람은 조직의 주요 목표, 정책, 실행 절차들을 일관되게 통합해주는 계획 이런 것들을 전략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전략적 기획에서 얘기하는 이 전략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경영학자들이 주로 확립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 전략이라는 개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950년대, 1960년대 기업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경영학자들이 주로 어떤 굉장히 실용적인 목표를 위해서 확립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들 1세대 경영학자들, 1세대 전략 이론가들을 보면은 모두 거의 대동소이하죠. 전략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그죠?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분하는 것, 혹은 계획이나 정책, 통합적 계획, 거의 비슷하죠. 이게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1세대 전략 이론을 확립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저는 경영학자니까 저는 이 깊은 반 몰라요. 저는 이 경영학자들의 이 전략적 기획론이 어떻게 공공 부분에 적용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 조금 알지, 사실은 이 경영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어쨌든 기초만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 앤드류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우리 수업 시간에서 쓰는 수학 분석이라는 어떤 툴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수학 분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치 제가 앤드류 같네요. 수학 분석은 이렇게 외부 환경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환경 혹은 조직, 사람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걸 병합시켜서 스왓이라는 걸 합니다. 스왓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제 분석이 끝나는 거죠. 여기서 하면 이제 애널리시스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바탕에서 전략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 전략이 이제 계획 같은 거죠. 그리고 전략은 약간 큰 개념이니까 이 전략에 따라서 이 전략을 또 실행하기 위한 세부 액션 플랜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이런 틀을 이제 확립한 게 이제 앤드류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세대 이런 이론들이 확립됐고, 지금 또 이것들을 거의 똑같이 쓰죠. 그래서 뭐 전략적 기획에서는 뭐 어렵고 복잡한 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도구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응용해서 우리도 한번 현실에 우리가 관심 갖는 조직에 적용해본다. 뭐 이게 이제 이번 강의의 핵심인 거죠. 그럼 2세대 전략 개념은 뭐냐? 전략 개념이 이제 이런 식으로 1세대에는 그 20, 30년 장기 시계를 보면서 장기 시계 속에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걸 전략의 개념으로 봤는데, 2세대에 오면은 1980년도 때 산업 환경을 강조하는, 즉 1980년대면은 전략 이론이 2세대의 전략 이론으로 바뀌는데, 이때 가장 영향을 줬던 게 하버드대 경영학자인,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였던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때 경쟁 전략, 그러니까 컴피티티브 어드밴테이지, 즉 경쟁 유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산업 환경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강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죠.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과를 향상하는 겁니다.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퍼포먼스를 늘리는 것이다. 이 대전제죠. 그리고 이 기업의 퍼포먼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산업 환경이라는 겁니다. 산업 환경. 그래서 매력적인 산업 환경에 위치해야지 기업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산업 환경은 바로 독점적 환경이라는 겁니다. 독점적 환경.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략의 첫 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첫 번째, 기업의 목표는 성과입니다.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산업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 환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산업 환경은 독점적 환경입니다. 즉 나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 그러면은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바로 어떤 산업이나 혹은 어떤 기업을 독점적 환경에 위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 환경이 하는 게 바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들을 이제 전략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포토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할 때 배울 텐데, 툴킷으로 배울 텐데, 이 포토는, 이런 독점적 그 산업 환경, 그 기업이나 혹은 어떤 산업이 처해 있는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Five Force Analysis라는 것들을 어떤 툴킷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업이 독점적 위치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툴킷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얼마나 그 산업이나 그 조직이 경쟁 위에 있는 독점적 환경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분석하는 툴킷입니다. 그리고 독점적 환경이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쪽으로 진입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기본적인 툴킷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전략의 핵심은 그런 어떤 독점적 환경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세대 전략가, 즉 마이클 포터로 대표되는 2세대 전략가, 즉 독점적 환경을 강조했던 2세대 전략가에게는 이런 거죠. 아까 다시 정리하면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다. 성과라는 것들은 산업 환경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산업 환경은 독점적 산업 환경이다. 그러면 이 독점적 산업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진짜 독점적 산업 환경이 있는지를 Five Force Analysis로 5가지 측면으로 분석해보고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위치, 그런 독점적 산업 환경을 갖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이제 전략의 개념이 되는 거죠. 1세대와 2세대의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2세대에서는 마이클 포터를 중심으로 해서 1980년도 때 어떤 독점적 산업 환경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이론은 아까 2세대가 산업 환경을 독점적 산업 환경을 강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외부 환경이라고 봤는데 3세대 전략 이론들은 내부 자원, 즉 내적 역량을 강조합니다. 즉, 왜 그러냐면은 산업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높은 성과가 가능하다는 것, 혹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항공산업이 굉장히 레드오션이거든요.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이고 굉장히 시장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그 중소 항공사를 봤더니 굉장히 선진하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이클 포터에 따르면은 독점적인 환경이 어떤 성과의 기본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레드오션, 경쟁이 치열한 데서 어떻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성과를 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은 월마트에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마트는 이른바 리테일 시장, 그러니까 소매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소매 시장도 굉장히 레드오션이지 않습니까? 독점적인 산업 환경과는 거리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월마트도 계속 성장해야 한단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중요한 거는 마이클 포터식의 외부 환경이 독점적인 산업 환경이 아니라 내적 역량, 내부 역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업의 내부 역량, 독특한 내부 역량을 기업의 성과랑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략의 개념으로 강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희소성 있는 전략을 보유한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더라.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핵심 내부 역량이라는 용어가 유행하는 거죠. 아까 마이클 포터 시절에는 경쟁 우위,
독점적 산업 경쟁이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면은 독점적 산업 환경 경쟁이 이런 게 유행했다면은 핵심 역량이 유행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그 핵심 역량, 그래서 독특한 외부 자원, 다른 경쟁사와 구별되는 나만의 독특한 내부 자원, 독특한 내부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 있는 종업원, 유연한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전략의 핵심이 되는 거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는데 이 기업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른바 펀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펀 경영. 즉 뭐니까 즐거움 뭐 이런 걸 유명합니다. 즉 뭐냐면은 뭐 조직원들도 즐겁게 해주고 승객들도 즐겁게 해주는 거죠. 막 여러분 이제 방송 같은 거 보면 막 웃으면서 막 하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펀 경영을 통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높인 거죠. 이때 이 펀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부 역량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때 제3세대 전략이론에서 전략이론은 뭐냐면은 바로 역시 이때 중요한 건 성과죠. 성과를 내는데 2세대에서는 이 성과를 만들어낸 핵심 요소가 독점적 산업 환경이었는데 3세대에서는 독특한 내부 핵심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바로 전략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까지 전략 개념이 어떻게 변했는지, 뭐 1세대는 어땠습니까? 1세대는 어떤 장기 시기에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 절차들 이런 거를 전략으로 봤습니다. 2세대에 오면은 1980년대 2세대에 오면은 독점적인 경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성과에 있어서. 그래서 이 독점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전략의 개념을 본 거죠. 3세대에 오면은 아니다. 우리가 굉장히 레드오션에 있는데도 굉장히 남들보다 앞서는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들이 있지 않냐, 조직들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은 핵심은 그 핵심 내부 역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의 어떤 개념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포커스, 무엇을 더 중시하는가,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략의 개념이 바뀌어 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1세대, 내 생각에서 사실 큰 그러니까 포커스만 바뀌었지 사실은 큰 변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 이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내부 역량을 분석한 다음에 전략을 도출하고 대안을 비교한 다음에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들을 꼽아내는 것을 전략으로 보는 이 실행 계획을 뽑아내는 이걸 전략으로 하는데 이 틀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실은 2세대 전략이론은 요 외부 환경을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3세대 전략이론은 기업 분석, 내부 역량을 강조하는 좀 차이점은 있지만은 사실은 이 전체적인 틀이 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전략이라는 것들을 우리도 한번 개념을 익히고 실습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 경영학자도 아닌데 마치 경영학자처럼 뭐 기업 사례 갖고 온 게 좀 그렇긴 한데, 왜 기업 사례를 갖고 오냐면 기업 사례가 조금 다양해요. 다양하고 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갖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경영학에서는 저도 경영학 수업 잘 안 들어봤지만은 이런 기업 사례 얘기를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우리가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기업 사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잉그바르 캄프레드라는 이케아 설립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케아가 있죠. 그래서 이케아 가면은 뭐 가구도 특히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케아 가구도 많이 쓰죠.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들도 이케아 가구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케아 가구의 이미지는 뭐냐면은 굉장히 북유럽적인 어떤 심플한 디자인과 함께 굉장히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이다는.
그러면 왜 이케아는 이런 식으로 가구를 만드느냐? 이거는 캄프레드라는 사람이 처음 이케아를 만들 때 그 사람이 세웠던 전략 혹은 비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케아를 캄프레드가 25살 때 세웁니다. 그때 이케아 캄프레드 생각은 뭐냐면은 돈 없는 사람들이 주 고객층으로 설값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싼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애초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운 거죠. 이케아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낮은 가격에 디자인도 훌륭하고 기능성도 높은 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창립자인, 지금도 살아있는 창립자의 애초의 전략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이케아라는 회사의 비전 혹은 사명, 미션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낮은 가격에 디자인도 훌륭하고 기능성 높은 제품을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목표를 세운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목표 혹은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시장에 진입하기 좋다는 거죠.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전략적인 어떤 마인드 속에서 이런 목표가 세워진 거죠. 그러면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저가 전략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조정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고가의 가구를 만든다면은 유행을 타지 않고 어차피 고소득자들이 주요 고객이니까 뭐 아주 오랜 기간 오랜 기간을 두고 만들고 또 만들어 놓으면은 어차피 그것이 마스터피스로서의 의미가 있으니까 뭐 당장 안 팔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특히나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수에 빨리빨리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에게 빨리빨리 결제를 해줘가지고 빨리빨리 납품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을 서너 달 어음 지급이 서너 달 걸렸던 것들을 10일 내에 지급해주는 거죠. 즉 어음을 빨리빨리 결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빨리빨리 요구에 빨리빨리 변화하는 트렌드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공장을 폴란드에 세워가지고 생산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즉 폴란드가 동유럽 국가니까 자기네 스웨덴은 굉장히 이제 노동 임금이 높으니까 공장을 폴란드로 옮겨서 낮은 노동 비용을 갖고 저가를 공급해 주는 거죠. 즉 뭡니까? 이런 전략을 세웠어. 그리고 이런 목표를 세웠어. 저가, 훌륭한 디자인, 기능성을 세웠어.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으로서 이런 걸 세운 거죠. 어음 결제를 빨리 해서 공급을 빨리 하게 하고 공장을 폴란드로 옮겨서 임금 단가를 낮추고 이런 것들이 캄프레드라는 창립자가 자신의 어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행했던 전략 혹은 액션 플랜 이런 거였죠. 또 하나 가격 외에도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저비용 제조기술 그리고 가족이 함께 즐기는 매장 이것도 이제 이케아의 주요한 어떤 전략이 되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도 가면은 이제 광명이라든지 혹은 저쪽에 일산 이런 데 가면은 이케아 매장이 있잖아요. 이케아 매장 가면 여러분 가보셨는지 알겠지만은 이케아 매장 가면은 가구도 둘러보지만 가구 이제 어떤 가상의 뭐 거실이라든지 침실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놓고 진짜 가구 배치해 놓지 않습니까? 또 한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점도 그러니까 이른바 음식점이 있죠. 거기 뭐 스웨덴식 너트볼 같은 게 유명한데 그런 것들을 먹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가구도 둘러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가보니까 주말에 가보면은 신혼부부라든지 혹은 부모와 연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또 뭐 일종의 놀이기구라든지 이렇게 건물 전체가 어떤 뭐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놀이기구 그러니까 어떤 단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이를 둔 부부들도 와서 이렇게 한나절을 보내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케아도 친숙해지고 또 이제 호감도 갖게 되고 또 이제 구매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케아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케아, 성공한 이케아,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던 이케아가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됐고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면은 애초에 잉그바 캄프레드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비전을 세웠고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실행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 기획을 잘했고 그 전략을 잘 실행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공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략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례를 제가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우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샤넬이 아니라 구찌입니다. 구찌. 제 이 시계도 구찌예요. 제 구찌입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찌가 이제 이태리의 명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찌는 그야말로 구찌 가문입니다. 구찌 가문. 구찌라는 뭐 땡땡땡땡 구찌겠죠. 이 구찌 가문이 만든 이태리 브랜드입니다. 이태리 브랜드인데 이 구찌가 한때 위기를 맞아요. 위기를 맞는데 1995년에 위기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찌는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게 뭡니까? 명품이 희소성, 뭐 품질도 품질이지만 사실은 희소성에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만 갖고 있는 유일한 마스터피스 이런 게 이제 명품에 대한 욕구의 이유일 텐데 당시 구찌는 막 라이센스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거의 22,000개 가량의 라이센스 모든 그러니까 막 양말에도 팬티에도 그다음에 허리띠에도 뭐 신발에도 뭐 심지어는 가방에도 막 온갖 것에 다 구찌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핀에도 구찌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아니라 싸구려 브랜드로 전락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구찌는 명품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팽배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찌가 1995년도에 그런 식으로 위기에 빠지는 거죠. 즉 브랜드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더 이상 명품으로서의 시장에서 명성을 유지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진 거죠. 이때 구찌의 CEO로 취임한 사람이 도미니크 드 솔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도미니크 드 솔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위기에 빠진 구찌를 살리기 위해서 이른바 전략을 새로 짠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목표를 그러니까 전략을 짰다는 거는 먼저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당시에 위기에 빠진 게서 전략을 짜는데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은 먼저 시장을 분석합니다. 어떻게 시장 분석하냐면은 명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목표를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 이런 거죠. 당시의 사람들의 수요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명품을 평생 간직하고 싶은 제품이기도 하죠.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명품이 한두 개씩 있는데 근데 이제 명품은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도 있군요. 근데 구찌는 당시에 최신 유행 스타일로 즉 명품이지만 굉장히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젊은 브랜드로 말하는 거죠. 명품은 우리가 보통 명품을 쓰고 싶어도 잘 못 쓰는 게 명품은 고가기도 고가지만은 이게 약간 사장님 혹은 중년 이상들이 돈 있는 중년 이상들이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걸 빼고 젊은이들도 할 수 있는 명품 그러니까 그러려면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는 명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최신 유행 스타일을 반영한 명품을 만들자 해서 젊은 디자이너인 톰 포드를 영입합니다. 그래서 참신한 디자인을 시도해요. 뭐 이런 거 같은 거겠죠. 최근에 저도 보니까 구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금 변화를 많이 주는 명품 중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하니까 원가도 낮춰서 상품 가격을 30% 인하합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22,000개 라이센스를 다 없애죠. 그래서 싸구려 이미지를 버리고 대신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젊은 디자이너를 영입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톰 포드라는 디자이너죠.
이 사람을 영입해서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을 이제 타겟층으로 하니까 가격도 좀 인하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엄마 브랜드에서 젊은 브랜드, 젊은 명품이라는 새로운 입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드솔레가 들어온 다음부터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54%씩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였다가 크라이시스였다가 이 사람의 드슬레가 CEO로 들어오면부터 다시 새로운 젊은 명품으로 재도약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드슬레가 했던 건 뭡니까? 시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이 당시 수요자 요구인 명품에 대한 요구인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젊은 디자인을 요구하고 원가를 낮추고 그리고 이미지를 바꾸면서 완전히 기업을 구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전략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위기에 빠진 구찌라는 명품을 새로운 젊은 명품 브랜드로, 젊고 고급진 명품 브랜드로 다시 살려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말해주는 것들은 바로 이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캄프레드에서 얘기했듯이 이케아 같은 경우가 왜 세계적 브랜드가 됐는가? 애초에 그가 세웠던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 사례에서 봤듯이 전략이라는 것들이 그것이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이 얼마나 어떤 기업의 생존에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걸 했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전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전략이라는 개념이 1950년대, 60년대 1세대, 80년대 2세대, 그 외에 3세대로 어떻게 전략 개념이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전략이라는 것들을 잘 세워서 성공하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던 사례들, 이런 걸 들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어떤 기업 쪽에서, 즉 그러니까 기업에서 발전된 전략을 공공 부분에 도입할 때 어떤 논점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은 실제로 제가 저번에 공유했던 그 전략 보고서를 같이 읽는 시간을 한번 같이 보면서 구조를 점점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